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복숭아나무의 귀신. 예로부터 전해오길 복숭아나무가 집안에 있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절대 집안에 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무시하고 복숭아나무를 심었다가 된통 혼이 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저희 가족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마당의 한가운데 복숭아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꽃이나 나무를 심는 걸 좋아하셨는데 아마 다른 나무라고 착각하시고 심으셨던 것 같습니다. 복숭아나무가 자라나고 꽃을 피울 무렵이 되자 동네 사람들이 저 복숭아나무를 베어버리라고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꽃이 저렇게 예쁜데 베어버릴 필요가 있냐며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한기로 흘리셨습니다. 복숭아나무에 꽃을 보신 일 있으세요? 정말 예쁘답니다. 작은 분홍색 꽃이 가지에 마디마다 열려서 한껏 고운 잣대를 뽐내기 시작하면 그처럼 황홀한 광경도 흔치 않습니다. 그 나무는 정말 고왔습니다. 하지만 복숭아 꽃이 만발하기 시작하면서 집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복숭아 나무를 베지 않아서 라는 말을 증명하듯이 말이죠. 어머니께선 갑자기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셨고 아버지께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지 않으셨는지 술을 드시는 일이 늘어 엄마와 다투시는 일이 잦아지셨습니다. 그렇지만 복숭아 나무 탓이라고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설명하기 어려운 공포감이 집안을 맴돌기 전까지 말이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엄마도 아버지도 집에 계시지 않았고 저는 방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있는 방 안에 누군가 있는 듯한 묘한 느낌. 문득 방 창문으로 복숭아나무가 정면으로 보였는데 그날따라 복숭아나무가 절 쳐다보는 것처럼 신경이 쓰였습니다.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마음이 뒤숭숭해져서 결국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 뒤에 누군가 서 있다는 기척이 느껴지면서 머리가 쭈삣하고 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시선을 약간 옆으로 돌렸는데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의 팔이 보였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바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직도 그 하얀 한복에 팔이 감싸 안으려는 느낌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집에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학교를 가려는데 마당에 복숭아나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곤 새벽에 갑자기 도끼로 베어버리셨다는데 그때부터 집안은 다시 평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시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일도 잘 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동네 아저씨들과 술자리를 나누시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된 저는 무서움에 잠을 설쳤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복숭아나무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꿈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집 주변을 돌아다니더랍니다. 그리고 복숭아 꽃이 아니라 한복을 입은 여자의 손이 나와서는 아버지께 이리 오라고 손짓을 했는데 결국 견디다 못한 아버지께서 새벽에 일어나 복숭아나무를 베어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용암무당의 진원굿. 학교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배께서는 어릴 적에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할머니께서 치매로 고생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치매라는 게 본인도 힘들겠지만 가족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터라 할머니께서 가끔 정신을 찾으시면 눈물을 흘리면서 방에서 울곤 하셨다는데 어느 날 선배가 학교에 다녀오니 아무도 없고 집안이 조용하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주무시다가 또 오시나 싶어 방문을 열었는데 그만 뭔가를 보고 말았답니다. 할머니께서 천장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말이죠. 그렇게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장례 준비로 집안은 한동안 부산스러웠습니다. 우선 병원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서 이런저런 문제도 있었지만 치매로 인해 고민하다 목을 메어 자살한 것으로
결론이 지어져서 장례는 순탄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할머니의 빈 방을 청소하고 정리하던 중 선배는 이불더미 속에서 낡은 반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반지인 모양인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선배는 할머니의 일품으로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에 몰래 그 반지를 지갑에 넣어두셨다고 합니다. 장례가 끝나고 얼마 후 집안에서는 진홍굿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돌아가신 것이 좋게 돌아가신 게 아니니 영암 무당을 불러 한번 구술해서 할머니의 혼을 위로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굿이 한창 시작되고 선배께선 호기심에 굿을 구경하고 있는데 무당이 한참 춤을 추다가 갑자기 온몸을 떨더니 내가 목매달아 죽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어. 다 어디로 내뺀 거야. 배가 고파 죽겠다. 할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때의 목소리. 그 쉰 듯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일제히 가족들이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무당이 갑자기 선배 앞으로 다가오더니 선배와 눈이 마주쳤는데 선배는 순간적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본 듯한 생각이 들어 눈을 피해버렸답니다. 그러자 무당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반지 말여, 그거 내 거요. 내가 가져갈 것이요. 선배는 너무 공포스러웠던 그 순간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시신을 발견했던 그 순간보다도 더 무서웠던 순간이 바로 그때 무당의 시선을 마주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선배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반지를 꺼내자 다시 가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반지 얘기는 누구에게도 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선배는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산 중턱에 소름 끼치는 2층 집. 삼촌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오래전에 삼촌께서 친구분들과 등산을 하셨답니다. 오랜만에 오르는 산이라 정신없이 산을 오르기 시작하셨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 산 중턱쯤에 2층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삼촌께서는 이런데 웬 집인가? 여관 같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했으니 당시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계속 오르셨답니다. 그리고는 산 정상에 올라 친구분들과 술을 드셨는데 어느새 날은 저물어서 밤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촌께서 뭔가 홀린 사람처럼 산을 내려가셨는데 친구분들은 소변 보러 가시는 줄 알았답니다. 삼촌께선 영문도 모르게 내려가시다가 문득 화장실이 보여서 볼 일을 보셨고 술에 너무 취해서 그 자리에 잠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삼촌께서 일어나 보니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방에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삼촌께서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며 너무 놀라 방을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방에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얀 머리카락이 보이더니 서서히 위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에 나타난 건 하얀 머리카락을 지닌 주름진 할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삼촌께선 너무 놀라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몸은 더더욱 움직이지 않아 바닥에 누워 할머니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올라오고 손이 하나 올라왔는데 케한 피부에 아기 손이 서서히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절하셔서 그 이후의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삼촌께서 일어나셨을 땐 이미 날이 밝아 있었고 방에서 나가 집을 바라보니 산 중턱에서 봤던 그 2층 집이었습니다. 삼촌께선 밤에 겪었던 일이 생각나서 바로 산에서 뛰쳐내려오셨고 마침 산나무를 캐시던 마을 아주머니를 만나 그 2층 집에 대해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에 의하면 그 집은 할머니와 아기가 함께 살다가 2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집이었고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